아, 반갑습니다. 며칠 전막 태풍도 불고 그러는데 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종우 괜찮았어요? 그래. 시민이 괜찮았어요? 좋아 좋아. 자, 오늘 할 얘기는 자, 이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네, 서울대에서도 뭐 혹은 카이스트에서도 되게 자주 나왔던 주제라서, 그리고 꽤 까다로운 내용까지 나온 주제라서 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어 표현으로는 real guess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 한동 어디 쫙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필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필기 쭉 해주시면 돼요. 나눠드린 교재 좀 넘기시면 빈 공란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그 노트에다가 필기 쫙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선 이상기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있잖아. 요거 있어요? 자, 여기. 이상기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자, 우선 첫 번째 1. 이상기체엔 어떤 성격이 하나가 있죠? 홍우? 알고 있는 이상기체 성격? 그것도 좋은데 이따 걸 내가 먼저 얘기해 버렸네.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체 크기가 없다. 자, 이상기체라고 하는 녀석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가 없다? 크기가 없다. 자, 근데 사실 어떤 대상이 크기가 없다라고 하면 그 녀석이 사실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말이 돼버리니까 사실 이게 조금 그게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물리학 책 같은 걸 뒤지면은 사실 모든 수식 전개는 없다고 가정하고 그 수식을 전개하는 게 맞는데, 없다고 해버리면 물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회피하는 표현으로 무시할 만큼 작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왜 수학에서 사용하는 왜 포인트라는 개념 있죠? 포인트. 포인트의 정의가 뭐예요? 수학에서 포인트의 정의가 뭐예요? 네. 수학에서 얘기한 점의 정의. 길이가 0. 길이만 0이에요? 면적, 그렇죠, 그렇죠. 수학에서 얘기하는 포인트의 정의는 그거죠. 크기가 없는데 뭐만 정의되는 거예요. 크기 없이 위치만 정의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더해지냐면 매스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매스의 뜻은 뭐예요? 우리말로 이제 질량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상기체의 첫 번째 특징은 영어로 쓰면 매스 포인트,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질, 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크기 없다 그러면 너무 허전하니까 그냥 물리학 책에는 무시할 만큼 작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짜잔. 우리 오빠 이름은? 재환이 오빠? 알았어, 재환이 오빠. 네. 이제 하는 내용 쭉 필기하시면 되겠죠? 필기 쭉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 그다음 두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이제 우리 홍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요거. 자, 그래서 여기 인터랙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터랙션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인터랙션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봐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은 뭐죠? 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뭐예요? 예찬아, 상호작용이 뭐예요? 상호작용. 그래요? 그래. 자, 종우 오빠, 상호작용이 뭐예요? 바로 뭐 인력과 청력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뭐 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좀 더 복잡하게 나누긴 하거든요. 뭐 핵력, 뭐 강상호작용, 약간 뭐 나누기도 하는데 그게 현상적 눈으로 보이는 거 보면 그냥 미는 거, 땡기는 거, 알겠죠? 뭐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런 게 보시다시피 이상기체끼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도 없을까요? 뭐도 없죠. 그럼.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죠? 옛날에 했었잖아요. 뭐라고? 우리 오빠 다 이름이 미안해요. 이름이? 재원이 오빠. 재원이 오빠 질량이 없다. 질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질량이 없으면 압력 현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질량이 없으면 그거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매스 포인트 질량은 있는데 질량과 위치는 있는데 크기만 없는 말도 안 되는 녀석. 그게 이상기체인데. 인력 청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죠? 옛날에 했잖아요. 콜스 1인가 2에서 했잖아요. 콜스 2에서 했구나. 이렇게 웃겨? 그래요? 그래. 좋아. 슈미니언니 뭐가 없을까요? 바로 봐. 위치 에너지가 없습니다. 위치 에너지. 자, 보시면은 EP라고 해서 이게 위치 에너지인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위치 에너지 정의가 뭐예요? 예찬아, 위치 에너지 뜻이 뭐예요? 응? 위치 에너지 뜻. 종우, 위치 에너지 뜻이 뭐예요? 이 사람들 말들을 안 하네. 말을 해야지. 이 면접 시험 보러 가면서 말을 해야지. 위치 에너지가 중학교 교과 과정부터 나오거든요. 중학교 교과 과정부터 나오는데 내 경험으로는 위치 에너지가 뭔지 정확하게 답하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 제자 중에 있는 국가대표도 막 여러 수십 명 되는데 국가대표 애들한테 이런 거 물어도 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참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치 에너지 정의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배운 건데 뭘 배운지 잘 모르는 거지. 위치 에너지는 바로 이거예요. 인력과 청력을 에너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생각나게 해드리면 혹시 이런 물리량 알아요? 힘이라는 물리량 알죠? 힘. 자, 힘은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이것도 어려워. 종우 뭐예요? 근데 왜 다들 안 하는 거예요? 종우 나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진짜 종우 미워. 자, 그래서 벡터, 그다음 변위. 슈미연이 변위 벡터 스칼라 뭐예요? 변위도 벡터. 변위도 벡터. 알겠죠? 벡터. 그래서 두 벡터를 이렇게 하는 요런 연산을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연산을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 그 내적을 한 결과를 뭐라고요? 이걸 물리학에서 뭐라고 정의해요? 예찬아, 이걸 뭐라고 정의해요? 그렇지. 바로 일 혹은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힘하고 변위를 하여튼 연산을 한 걸 인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변위에 따라 힘이 마구 바뀔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슉 가는데 변이가 이렇게 따라서 어디는 좀 세게 힘을 주고 어디는 좀 약하게 힘을 주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변이마다 힘이 좀 달라진다면 그걸 구간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더해주면 그게 일이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물리학에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없어요. 종류가 다양해요. 물리학에서 언급하는 힘은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찰력, 구심력, 뭐 수직학력, 하여튼 힘 붙는 것, 힘이란 말이 붙는 거 되게 많잖아. 그런데 하필 요놈의 힘이 힘 중에 인력 이거나 척력을 그걸 변위에 대해 내적을 할 수 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자리에 아무 힘이나 들어가면 된다고. 뭐 마찰력, 뭐 수직학력, 구심력, 하여튼 아무 힘이나 다 들어가면 외력, 뭐 아무 힘이나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물론 이제 외력 중에. 그래서 그 외력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외력 중에 하필 그게 인력이고 척력 일 때를 뭐라고 한다? 종호에 뭐라고 한다? 이게 위치 에너지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학적인 정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학적인 정의를 그냥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나 척력을 에너지로 표현한 것, 그게 위치 에너지라고요. 그럼 아시다시피 적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인력하고 척력이 만약에 없다. 그럼 0 적분하면 뭐 돼요? 0 적분하면 뭐 돼요? 0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다? 위치 에너지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얘기할 이제 뭐 서울대 입시에서 막 강하게 나왔던 컴프레션 팩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을 막 만들어 붙일 수가 있다고요. 이런 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하고 화학은 그 사실은 연구하는 주제가 똑같아요. 같은 주제를 연구해요. 그래서 나중에 화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건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건 이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싹 만나요. 그래서 사실은 화학자들은 물리학자들하고도 디스커션이 다 돼요. 그런데 차이는 수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하는 반면 화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말로 쓰는 걸 좀 더 좋아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일 뿐이지 연구하는 주제나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화학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물리학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적인 정의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거는 물리학자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물리시험을 쳤을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수학적으로 답안지를 쓰면 물리학자들이 좋아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답안지에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 논술을 하면 이게 무슨 채점하는 사람이 좋아한대요. 그러면 만약에 화학 논술에서 이렇게 뭔가 이 뭐냐면은 그 좋은 답안을 얻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리학적인 토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점수가 잘 나와요.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알겠죠? 특히나 서울대 화학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좀 항상 모든 연구가 이제 여기서 요게 중요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서울대 화학과는 피지컬 케미스트리 우리말로 이제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화학의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 서울대 화학과는 전 세계적인 피지컬 케미스트리의 대가들이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인 학자 중에 그 피지컬 케미스트리 중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서울대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요즘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좀 약간 물갈이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원래 서울대 화학과가 피지컬 케미스트리의 전통이 강한 곳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도 그런 뉘앙스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적인 표현을 좀 알아야 돼. 알겠죠? 뽕 알겠어요? 뽕 알겠죠? 예찬이 알겠니? 이거 옛날에 했었잖아. 외워야지. 진짜 이런 것도 안 해고 진짜. 슈민이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들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뭐로만 표현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로만 표현되겠어요? 바로 봐. EK라고 쓰면 보통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잖아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표현되는 시스템이 그게 바로 이상기체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홍 오늘도 슬프죠? 오늘도 슬플 예정이에요? 이제 홍 힘내줘요. 알겠죠? 참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이상기체의 성격을 정의할 때 따지고 보니까 크기도 없어요. 위치 에너지도 없어요. 뭔가 없는 거 투성이잖아. 그러면 이상기체는 그러면 뭐 하는 애일까요? 이상기체가 그러면 없다가 아니고 이건 한다 뭐라고 한다면 그럼 이상기체는 과연 뭐만 할까요? 그럼 뭐를 할까요? 마지막 이상기체 마지막 성격. 바로 봐.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 슈미니 언니, 완전 탄성 충돌의 정의는? 그래요? 좋아요. 정우 오빠, 정의는? 그렇지. 뭐라? 그렇지. 완전 탄성 충돌은 뭐냐? 바로 봐.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자, 기체 분자는 막 아무 때나 들이받거든요. 뭐 지들끼리 들이받을 때도 있고, 뭐 벽을 들이받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들이받는데, 이 충돌에서는 이게 사실은 에너지 보존이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쓰지만 에너지 보존을 엄밀한 의미로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목격해 본 적 있어요? 교통사고 실제로 본 사람? 실제로 보거나 당해 본 사람? 교통사고. 시민이 혹시 교통사고? 그래. 목격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치. 이게, 그래서, 홍 오빠 교통사고 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교통사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은근히 살짝만 부딪혀도요, 차끼리 살짝만 부딪혀도요, 소리가 빡 나요, 이렇게. 빡! 이 소리가 나거든요? 나는 교통사고를 아주 많이 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왜냐면 내가 크레이지 드라이버거든요. 크레이지 드라이버여서 나는 내 차의 성능을 끝까지 끌어올려 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그 가장 최고 성능까지 다 발휘해 보거든요. 뭐 전화기건, 뭐 자동차건, 컴퓨터건, 뭐건, 알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버티나. 그래서 사실 물건을 아낀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서 나도 내 차를 끝까지 내가 제일 많이 되고 270까지 내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차를 운전을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운전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이 나와서 난 잘하는데, 잘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김선아한테 엄청 많이 혼나고 막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다. 슈미야, 김선아가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김선아 만난 적 있어요? 대단한데? 그래서 요즘은 운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하여튼 교통사고 나면 소리가 있죠. 소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소리 에너지나 공기하고의 마찰, 그 다음에 타이하고 지면의 마찰, 이런 걸로 사방팔방으로 막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돌 전에 가지고 있던 차들의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걸 다 끌어모아서 계산으로 실험적으로 보존된다라는 걸 보이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너무 사방팔방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그걸 현상적으로 찾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상기체는 그 에너지 보존이 완벽하게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리학에서는 완전 탄성 충돌 관련해서 뭐 충돌 사이에 뭐 탄성 계수가 얼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뭐까지 할 건 없고 이렇게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 성립되는 이상기체, 무슨 말 알겠어요? 이상기체를 보온병에 담아두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보온병에 담아두면. 이상기체를 가져다가 보온병에 담아두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보온병 안에 다 넣어놓은 이상기체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상기체 100도씨짜리를 보온병에 넣어둬요. 보온병에 넣어두면 얘네들은 에너지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아둬도 계속 영원히 100도씨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온병에 물건을 넣어두었을 때 온도가 영원히 유지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 되겠죠? 초반에는 좀 따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보온병도 점점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죠. 그리고 작아지죠. 바깥으로 열이 새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기체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정의를 한 걸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이거 여담으로 자동차는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충돌했을 시에 잘 부서지게 만드는 거 아세요? 자동차는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슬쩍 부딪혔을 때 와장창 부서지게 설계가 돼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래야 되겠어요? 충돌할 때 와장창 부서져야 충돌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충돌할 때 와장창 하면서 소리도 크게 나게 설계가 돼요. 그래서 충돌할 때 충돌의 운동 에너지가 잘 분산되게, 그래야 그 에너지가 누구한테 전달이 안 되겠어요? 타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운전석이나 승객, 사람들이 타는 자리를 기준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프레임으로 둘러싸요. 아주 튼튼한 프레임으로. 여기는 사실은 약간의 충격으로는 뭐냐면은 충격을 받지 않게 프레임으로 딱 감싸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충격을 받았을 때 후두둑 잘 떨어지게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사실 그래요. 알겠죠? 그래야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뭐 여하튼. 자, 그러면 실제 기체 얘기할 건데 왜 이상기체 얘기를 했을까요? 예찬아? 왜 이상기체 얘기를 했을까요? 실제 기체 할 건데 홍우야? 왜 이상기체 얘기를 했을까요? 저것 중에 만족 안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봐. 이상기체가 아닌 걸 실제 기체로 정의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기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상기체가 아닌 걸 실제 기체로 정의하는 거예요. 모델을 정할 때. 여러분, 이진법에서 1의 정의가 뭐예요? 이진법에서 1의 정의가 0이 아닌 게 1이에요. 0의 정의는 뭐예요? 1이 아닌 게 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모델을 정하는 건 뭐냐면 그것과 그것이 아닌 거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것과 그것이 아닌 걸로 개념을 정하면 경우의 수가 빠져나가요. 그게 모든 경우의 수예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상기체를 먼저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실제 기체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실제 기체는 스스로 크기가 어떻다? 있다. 알겠죠? 그다음 실제 기체는 위치 에너지 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실제 기체는 에너지 보존 안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실제 기체의 중요한 성격들을 좀 편리하게 모델을 잡을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5.2. 자, 두 번째 할 건 이겁니다. 자,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는 다른 거지만 이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기체의 실험 데이터를 이상 기체처럼 분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얘는 굉장히 중요해서 언제도 나왔었냐면은 수능 교과 과정에서도 나왔어요. 수능 칠 때 이게 나왔었어요. 수능에. 물론 요즘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수능은 교과 과정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가 수능 칠 때 수능 화학 2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내가 수능 칠 때. 내가 수능을 몇 년도 쳤게요? 종호야, 내가 수능 몇 년도 쳤게요? 아니, 종호야, 홍호야, 내가 수능 몇 년도 쳤게요? 1900. 1980년이요? 그때는 수능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학력고사 해야 됩니다. 내가 수능을 언제 봤느냐? 바로 1994년에 봤습니다. 1994년도가 바로 수능 2회. 수능 1회가 1993년도입니다. 93년도. 1992년도까지 치러졌던 실험이 학력고사고요. 그게 입시가 바뀌면서 93년부터 수능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수능 2회 세대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 수능에도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즉 옛날에는 고등학생들,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이걸 다 배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쳤을 정도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옥수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빠졌지만. 자, 그럼 뭐냐? 첫 번째, 종오빠 뭘까요?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압력이 뭐 어떻게 압력이 뭐? 바로 첫 번째가 저압 조건입니다. 저압 조건. 자, 왜 저압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할까요? 홍 오빠 떠오르는 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 그렇지요. 우선 첫 번째 1. 저압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자 간 거리가 가깝겠어요? 멀겠어요? 멀겠죠? 그럼 분자 간 평균 거리가 멀면 아까 인력 청력이라고 얘기했던 상호 작용력의 크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상호작용력의 크기는 멀어지겠어요? 상호작용력의 크기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주민 언니. 상호작용력의 크기 역시 작아집니다. 그럼 아까 상호작용력을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 위치 에너지 값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위치 에너지 역시 아주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압 조건에서는 이런 식의 조건을 만족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찬아? 저압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근거에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찬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재환? 아니 지환? 오빠 재환? 재환이 오빠 맞나요? 재환이 오빠. 왜 저압 조건에서는 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 행동을 할까요? 이유를 대라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좋아요. 종호 오빠 뭐가 있을까요? 보르보르보르바 저압 조건이라는 건 사실 부피가 큰 상황이겠어요? 부피가 작은 상황이겠어요? 저압이면 보통 실제 기체건 이상 기체건 부피가 커진 상황이에요? 부피가 작아진 상황이에요? 저압이니까. 뭐 예를 들면 몰수나 온도가 일정하다면 기본적으로 저압은 부피가 매우 큰 상황이죠. 맞아요? 부피가 아주 크다고요. 그러면 부피가 매우 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용기 부피에 비해 기체 자체 크기를 무시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22.4리터
22.4리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기체 1몰의 부피로 가장 유명한 숫자잖아요. 물론 압력하고 온도 조건이 따라 붙긴 하지만. 그래서 기체 1몰을 모아놓으면 22.4리터 정도. 그럼 20리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20리터라고 하면 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지 않아요. 한 이 정도 돼요. 그렇죠? 20리터. 그러면 기체 1몰 모아놓으면 이만치 된다는 얘기인데 기체 자체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기체 자체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홍 얼마쯤 될까요? 뒤에 나옵니다. 대략 0.01리터 정도 됩니다. 0.01리터 정도예요. 외우고 있으면 좀 편한데 그러면 기체 자체 실제 기체라고 하면 물론 실제 기체니까 기체마다 크기는 다르겠죠. 근데 대략 0.01리터 per 몰 정도가 됩니다. 10ml 정도 아시겠죠? 1몰 기준으로. 그럼 보시다시피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하면 기체 자체의 크기에 비해서 그릇의 부피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수십 리터에 해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온도도 조금 더 높아지고 압력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 이 용기의 부피는 더더욱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자체 크기에 비해서 용기의 부피가 더더욱 커지니까 자체 크기를 정말 무시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첫 번째 조건 이걸 잘 만족하게 되는 거죠. 오? 뭐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죠. 누가 보고 있네? 누굴까? 짜잔. 상혁이 오빠! 소리 잘 들려요? 자나? 상혁이 오빠? 소리 잘 들리나요? 대답을 안 하는데. 주무시나? 자, 슬픈 일이 있으신가?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 정합 조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슈민 언니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래요. 재현 오빠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두 번째 조건. 종우 오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저한 말고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온도? 바로 고온 조건입니다. 자, 고온 조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바로 요거죠.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또 알아둬야 되는 그 수식 중에 운동 에너지 중에 2분의 3 nRT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2분의 3은 뭐 주어진 숫자고 n은 기체의 몰수입니다. 그다음 R은 그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체 상수고요. T가 뭐겠어요? 온도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완전 비례한다? 온도하고 정확하게 비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데 자,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다면 자,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변할 때 온도가 변해도 위치 에너지는 이 P,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릇의 부피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변할 때 위치 에너지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얘잖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바로 위치 에너지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부피가 일정하면 바로 분자 간 평균 거리, 그 다음에 인력, 청력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온도가 변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릇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기체 분자는 가장 균등한 상태로 배치가 될 거고, 그럴 때 어떤 기체 분자와 어떤 기체 분자 사이 평균적인 거리는 어떻게 된다? 변할 리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저온에서는 기체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고온에서는 빨리 움직일 뿐인 거지,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인 다음 또 다른 기체 분자가 빨리 와 있을 테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는 크게 바뀌질 않습니다. 온도가 변해도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인력 청력도 비슷하고 위치 에너지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온도가 아주 커진다 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운동 에너지가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즉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오, 왔어요. 자, 요거?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예찬 알겠니? 지금 맨 처음 꺼내는 게 아몬드 음료수.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조건 뭐라고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거, 저압과 고온. 이 두 개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자주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한 개가 더 있어요. 홍우 뭐죠? 크기요? 크기. 동글해야 돼. 동글. 동글. 예찬아, 또 하나의 조건. 자, 뭐가 있을까요? 종우 언니, 아니 종우 오빠,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조건. 자, 이 세 번째 조건은 보통 공교육 과정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녔을 영재고 과학고에서는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입시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념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보일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 온도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온도 조건이 있어요. 그 보일 온도라고 하는 특별한 온도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랑 굉장히 비슷하게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온이 아니라 특별하게 정해진 보일 온도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실제 기체는 그 뭐냐면은 이상 기체처럼 굉장히 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일 온도라는 개념이 뭐냐? 이게 뭐냐? 요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뒤에서 다른 개념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어. 고작. 찍을게요. 준다. 흐이쇼.
그 다음 5.3. 자, 그 다음 5.4. 자, 얘는 뭐냐면 버르버르버르바 요겁니다. 짜잔. 그 다음 할 건 그 유명한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어디 필기 쭉 하시면 되겠죠? 우리 언니 이름 뭐였더라? 나현이 언니. 나현이. 자, 컴프레션 팩터. 예찬아 우리말로? 그렇지요. 그 유명한 압축 인자 되겠습니다. 압축 인자. 자, 얘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면 쓸 때 이제 그 영어 알파벳 G 요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기체의 압력, 부피, 모르스, 기체 상수, 연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 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니까 필요한 정의는 외우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쟤를 물리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요렇게. 그러면 양쪽 등호를 보면 이 부분을 치환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얘를 요거를 치환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 컨버션 팩터와 함께 등장하는 묘한 물리량 몰러 볼륨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데 기체의 부피를 그 몰수로 나눈 것을 몰러 볼륨이라고 합니다. 바로 부피를 모른다. 몰라 부피. 맞네. 자,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제 1몰을 뜻하는 영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1몰의 부피. 나는 알겠죠? 그렇지. 그래. 오전 시간이라 내가 개그를 던져도 여러분들이 싸늘하네. 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하나 도입하는데 이렇게 도입하는 이유는 사실 뭐 특별한 물리적 이유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 깔끔해서 그렇습니다. 깔끔. 이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수식이 깔끔해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수식이 단순해지고 깔끔해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수학자들처럼 이 시각적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없을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라 볼륨을 정의하면 이후에 나올 수식을 조금 더 예쁘장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얘를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종우 알겠죠? 종우도 잘 거죠? 종우 지금 자려고 곧 잘 거예요 이런 신호인데 지금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죠? 자, 이 컴프레션 팩터는 크게 두 가지 값을 갖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값을 갖냐면 얘가 1이 되느냐 1이 되지 않느냐.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언제 1이고 언제 1이 아니겠어요? 나는 언제 1이고 언제 1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뽀로뽀로뽀로뽀 이상기체는 1일 거고요. 실제 기체는 1이 아니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를 정의하는 이유는 저런 걸 도입하는 이유는 뭔가 실험을 해서 얻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잘 봐요.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는 무조건 이상기체겠어요? 실제 기체겠어요?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는
무조건 이상기체 거예요, 무조건 실제기체 거예요? 바로 실제기체죠. 왜?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실존하는 실제기체에 대해서만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얻은 실험 데이터가 이상기체라고 하는 개념과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기 위한 어떤 물리량으로 이 컴프레션 팩터를 도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얻어놓은 데이터가 얼마나 이상기체적이냐 실제기체적이냐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입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 1.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기체의 종류. 첫 번째는 등온 조건에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 저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압력과 컴프레션 팩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체들에 따라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데이터의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압력이 변할 때 컴프레션 팩터가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중간에 지울게요. 홍구 지울게요. 허이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Z축을 아니 Y축을 컴프레션 팩터로 잡고요. 그 다음 X축을 뭐 이렇게 크게 그리지 않아도 되겠다. Y축의 컴프레션 팩터를 X축의 압력을 놓고 이거에 대해서 도시를 좀 해볼 때 첫 번째 그냥 계속 1인회가 있습니다. 압력이 뭐 1000기압이 되건 10,000기압이 되건 계속 1인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연이 니기 그렇지요. 바로 리상기체. 자, 사실 리상기체의 실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계속 1이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 기체에 대해서 데이터를 찾아 조사를 하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느냐? 사실은 기체의 종류마다 패턴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느냐? 바로 첫 번째 이 부분, 두 번째 이 부분, 세 번째 이 부분, 네 번째 이 부분. 그래서 저렇게 실험 데이터가 나타날 때 저 1, 2, 3, 4 네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만들어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어떤 상황일까요? 홍우야, 1이 어떤 상황이죠? 압력이 낮은. 오, 자, 바로 뭐냐면 저 1번은 바로
all type 모든 타입의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언제?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맞아요? 그럼 잘 봐요. 압력이 뭐냐면 여기 원점이니까 이게 0이니까 압력이 쭉 0으로 수렴을 하면 빨간 실제 기체건 파란 실제 기체건 흰색 기체건 흰색 이상 기체건 다 어디로 모입니까? 1로 모이고 있죠. 그걸 지금 저렇게 수리적으로 표현을 해본 거야. 그렇죠? 그럼 이때 이 조건이 뭐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저압 조건이죠. 저압 조건이 뭐였어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중 저압 조건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컴프레션 팩터는 저압 조건에서 1로 모여야 한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자, 저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지고 있는 조건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압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압축이란 말을 쓰죠. 평소에. 압축이란 말은 부피를 늘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를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압축은. 나현우? 압축은 부피를 늘리는 거예요?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압축이란 말은. 부피를 줄이는 거예요? 왜 어려워해요? 압축이란 말 평소에 쓰지 않아요? 쓰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기체의 부피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값이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압력이 커질 때 부피가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커질 때 충분히 줄어들면 Z도 같이 줄어들겠죠. 뭐 혹은 이상기체처럼 1이 되거나. 근데 이상기체보다 큰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압력이 커졌을 때 부피가 잘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1보다 커질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뭐 조금 더 자세한 수리적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실제 기체인데 압축이 잘 안 될까요? 바로 실제 기체 분자 간 인력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청력 있을 수 있죠. 둘 중에 누가 더 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력과 청력 중 누가 더 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압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피스톤에 기체를 넣고 발로 밟아요. 그럼 피스톤이 안으로 쿡쿡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분명 기체가 있는 것 같아서 발로 쿡쿡 밟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잘. 막 땡땡하게 버티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의 인력이 강해졌다는 얘기야? 청력이 강해졌다는 얘기야? 나요? 어디가? 요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2번 조건은 실제 기체의 인력과 청력 중 청력이 우세해지는 상황을 뜻해요. 그걸 보여줍니다. 조금 더 그 수학적으로 함수를 도입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냥 저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3번. 3번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잘 봐요. 1보다 큰 것과 1보다 작은 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부등호가 뒤집힌 거니까 이 경우는 실제 기체 분자의 인력과 청력 중 어디가 더 커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력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어찌 된다? 인력과 청력 중 인력이 크게 나타난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우연찮게 바로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녀석은 이상기체인가요? 자, 이 조건의 기체는 이상기체인가요? 이 조건의 기체는 이상기체일 수 없죠.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뭐냐면 계속 1인 게 이상기체지, 우연히 한 곳에서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됐다고 이상기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뭐 미적분 배우면 중간값 정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도 나타나고 큰 값도 나타나는데 연소함수면 그 값을 항상 무조건 지나야지 뭐. 그 미적분 할 때 중간값 정리 뭐 하지 않나? 배우죠. 그런 것처럼 우연히 1보다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으니까 이게 지나가는 것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된 건 아니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 조건에서는 그 실제 기체의 인력하고 청력 중 누가 더 크겠어요? 이때는 인력하고 청력 중 예찬아 누가 더 크겠어요? 이 경우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인력하고 청력이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컴프레션 팩터에서는 저 1, 2, 3, 4에서 나타나는 저 말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지금 많이 껐는데. 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